이 자리에 계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저희는 오늘 한국 문학의 쾌거 태백산맥 200세 출간 기념으로 조종래 선생님을 모시고 독자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태백산맥을 읽은 게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89년에 제가 태백산맥을 읽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이제 갓 대학 들어가서 1학년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연히 생활도서관이라는 곳에서 태백산맥 1권을 딱 골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인지 잘 모르고 그냥 한번 딱 훑어보는데 1장이 정하섭과 소아의 이 사랑 장면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니었다면 제가 태백산맥을 안 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헤어나기 어려웠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 태백산맥 읽으면서 열심히 메모를 많이 했는데 어떤 대목에서 주로 메모를 많이 했냐면 욕이 나오는 대목을 아주 열심히 적었습니다. 왜 적었냐면 이거 적어놨다가 나도 한번 이렇게 한번 써먹어 보고 싶다. 주로 이제 저희가 보통 욕이라는 게 되게 단순하게 끝나는데 비해서 태백산맥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의 욕은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죽일 놈아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도 이런 한번 어법을 구사해 보고 싶다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그 한국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태백산맥을 직접 쓰신 조종래 선생님을 모시고 고귀한 말씀 들어보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종래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의문을 가져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작가가 의도한 구성상의 전략 전술이죠. 태백산맥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또는 빨치산이 반공주의 시대를 통해서 악마거나 흡혈귀라고 선전되어 왔습니다. 근데 통일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잘잘못을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용서할 건 용서해서 화해해야만 통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태백산맥의 주 테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자나 빨치산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태백산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도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인간이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독자 여러분 가로 열고 이 부분은 바로 그러한 목적 때문에 썼습니다. 가로 닫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할 수 없는 게 소설가의 안타까움입니다. 그걸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고 모르면 모르고 그런데 어떤 독자는 그러더라고요. 손님 끌려고 그랬습니까? 뭐 저런 사회자처럼 그것 때문에 읽은 분이 있으면 손님 끌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표피적인 것이고 내장되어 있는 의미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고생하던 하대치가 고향 마을로 치고 내려와 가지고 먼 불빛을 바라보면서 두고 온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빨치산의 인간화를 시도한 부분들이죠. 태백산맥을 읽고 나면 그동안에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던 악마나 흡혈귀라는 것이 많이 가시게 되었다면 제가 그 쓴 목적이 100% 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고 약 30분 동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문학은 총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문학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의 분단 현실은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힘은 무엇인가? 문학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릴케가 그랬고 사르트르가 그랬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문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문학의 힘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문학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정치에 비해서 경제에 비해서 문학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릴케는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소년에게 빵 하나를 줄 수 없는 내 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모든 분이 그렇게 괴로워하죠. 더군다나 한국처럼 이렇게 분단된 상황 속에서 끝없이 많은 사회적 정치적인 갈등과 충돌이 부딪히는 사회에서 문학은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떠안게 합니다. 그런데 인류 문화사가들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작가는 인류의 스승이고 그 시대의 산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스승이라는 뜻이 아니고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을 만큼 좋은 작품을 쓴 분들에게 준 칭호가 그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시대의 산소여야 한다는 뜻은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산소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학인으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글을 쓰고 있는 모든 작가들은, 문인들은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만큼 산소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문학의 힘이 발휘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로운 정의를 했는데 우리 인류가 지금 멸망한다고 가정을 하고 딱 한 가지만을 남겨야 하겠는데 그것이 무엇이겠는가를 토의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겠습니까? 불경이겠습니까? 철학책이겠습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답이 제일 잘된 소설 한 권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설 속에는 인류가 인간들이 살다 간 모습이 철학, 종교, 풍습, 역사,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소설이 존재해야 할 이유이고 소설이 갖는 힘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으되 장구한 인류의 역사를 놓고 바라볼 때 그 힘은 무한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는 모르겠으나 소설의 경우에는 방금 말한 그런 인류가 향유했던 모든 총체성이 포함될 때 비로소 소설로서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제 말을 듣고 소설로 평생을 바치고자 하신 분이 계시면 하십시오. 숄로프가 고요한 동강을 쓴 다음에 문학은 일생을 바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학의 숭고한 가치에 대한 칭송이고 또 하나는 나는 동강을 씀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이름을 남길 만한 훌륭한 작품을 썼다는 자긍심입니다. 문학이 다른 기타의 인류 문화사, 인문학, 인간을 인간답게 영혼을 정신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는 인문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럼 문학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종교가 첫 번째 꼽힐 수 있습니다. 종교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해서는 안 되는 걸 자꾸만 말하고자 하는 게 종교입니다.
신, 천당, 지옥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 존재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말해서는 안 되는 분야죠. 철학,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자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죠. 인생 허망한 것이죠. 죽음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걸 갖다 놓고 수백만 명이 철학이라는 장르를 만들어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철학이 우리한테 준 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인간이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하니까. 그다음 과학이 있습니다. 과학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곧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문명사 속에서 과학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맹신 속에서 과학적 하게 되면 모든 지식인들은 맞아 하고 굴종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뚜렷한 한계 속에서 지금 암을 퇴치할 수 있습니까? 그 외의 불치병이 수없이 많습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원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과학의 경박성입니다. 무식이에요. 과학의 무식. 그럼 문학은 무엇인가? 말해야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말해야 하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진실 속에서 말하는 것이 문학입니다. 그러면 문학이 무엇인가? 수없이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까 철학자들이 수천 년에 약 철학의 역사가 1500년쯤 되는데 그동안에 수없이 말을 해왔습니다. 거기와 맞걸려서 문학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문학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축소를 시켜서. 문학에 대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또 철학자들이 그랬듯이 문학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걸 책으로 하면 수천 권이 됩니다.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갖다 놓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형이상학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걸 전부 줄여서 뭉뚱그려서 정리하면 문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입니다. 인생은 인간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문학의 소유입니다. 그럼 역사는 무엇입니까? 역사. 우리들의 삶 그 자체, 그게 역사고 그것을 필요한 것들만을 취사 선택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역사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학과 역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는 문학은 인간 자체의 삶과 그걸 기록한 역사에 포함되느냐, 그걸 포괄하느냐, 그걸 인식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역사에 포함됩니까? 문학은 역사를 포괄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문학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역사를 알지 못하면 문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문학을 몰라도 역사를 할 수 있다. 아, 재밌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역사학자들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이니까 어찌할 수가 없죠. 억울하면 문학을 하라. 맞죠? 예. 그러면 문학은 문자로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수없이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올라오신 엘리베이터 하나에 부속이 대략 2만 5천 개가 동원된다고 합니다. 부속 하나하나가 다 발명품이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20세기 최첨단 과학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부속품이 대략 2만 5천 개가 합해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기 달 로켓까지 하면 뭐 셀 수가 없겠죠. 가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중에서 3대 발명품이 있습니다. 세계 사계 성인이 있듯이 3대 발명품이 뭐겠습니까? 맞춰보세요. 최고학부 나오신 분들. 첫째, 종교. 두 번째, 정치. 세 번째가 언어입니다. 다른 과학 기제들은 다 빠져버려요. 발명이 뭐죠? 발견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발명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발명입니다. 종교 인간이 발명한 거예요. 인간의 발명품이기 때문에 종교에 의존해서 가정 파탄을 일으키고 맹신하는 사람들 바보예요, 바보. 인간이 만드는 것뿐이니까요. 인간의 조형물이에요. 정치, 인간들이 흩어져서 짐승 잡아먹던 그 시절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집단화되고 그 집단 속에서 지배력을 가진 자들이 조직화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정치예요. 그것도 발명품이죠. 엄청난 발명품이에요. 편리하긴 하지만 인간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만드는 조직이 정치 조직 아닙니까? 인류사에 전쟁이 끝없이 벌어졌는데 인류 역사를 전쟁 역사라고 규정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것을 일으킨 자들은 다 정치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못된 것들이지. 그 다음 언어예요. 언어. 말. 그럼 언어는 왜 만들어졌죠? 상식이지요. 시공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말을 시공과 공간을 초월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도구가 언어 아닙니까? 그 언어 속에서 언어를 이끌고 가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문학이지요. 언어를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고 깊이 있게 갈무리하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문학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학 작품은 그 작품을 읽게 한 모국어의 자식들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읽게 해준 모국어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그 모국어를 보다 더 한 단계씩 발전시킬 수 있는 아름답게 형상화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내야만 가장 존경받는 문학가가 됩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랬고 괴테가 그랬고 모든 민족에게는 그 민족의 언어를 문학적 언어로 형상화한 사람들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할을 해야만 곧 그것이 인류에 공헌하는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성과 갈등과 괴로움과 고통과 기쁨과 희망들은 작품화되면서 다시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도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로서 전달되어서 공감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곧 인류에 공헌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딴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삶을 이해하는 것은 역사책이기보다는 잘된 문학작품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민족의 언어에 공헌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 바꾸면 그 민족의 성원들의 삶과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공유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작가로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한반도를 전체를 통과하는 우리 민족 전부가 갖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하여 그것을 해결하고 승화시키려고 노력한 소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답 나왔죠. 무엇인가? 이거 대답 못하면 안 되는데. 분단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 문학에서 문학 평론가들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한국 문학의 원리와 본리는 분단 문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 문제는 해방 이후에 식민지의 치욕을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뜻에 의하여 국가를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한 시기에 민족이 반토막이 나버렸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불구화시킨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냥 다루냐? 아니다. 뭐를 향하여? 민족의 수건이고 비원인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문학으로서 기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한국 문학 평론가들이 정의하고 시인 소설가가 다 동의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분단 극복 문학을 해야 한다고 또 하나 덧붙였습니다. 분단 상황 속에서 분단을 극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분단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이 똑같이 정치 지배 집단들이 만들어 놓은 게, 저쪽은 형법, 우리는 국가보안법이죠. 그것을 넘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말을 쓰지 않은 이유는 뭐죠? 그렇게 말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문학은 상징과 생략이 그 표현해 주지요. 꼭 말을 다 해야 합니까? 꼭 찍어 먹어봐야 된장인지 압니까? 그러시죠. 평론가들은 거기서 자기들의 임무가 끝납니다. 작가들은 그러한 정의를 갖다 놓고 그걸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분단 문학을 넘어서서 분단 극복 문학이 되려고 하면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국가보안법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나면 살아나고 죽으려면 죽어. 그것이 평론가들의 정의예요. 불구덩이 속에 휘발유통을 짊어지고 뛰어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평론가들은 그 임무를 안 하고도 밥을 벌어 먹을 수 있으니까 편한 사람들인데, 작가들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무를 가진 것은 숙명이에요. 그래서 작가는, 삼류 작가도 문학사의 이름을 남기지만 평론가는 인류 평론가도 문학사의 이름을 못 남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작가들 중에 그들이 쓴 작품의 60%가 분단을 소재로 한 것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태백산맥을 쓰기 전까지 제 작품의 60, 70%가 분단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이 워낙에 거대한 우리 민족의 비극과 참극과 괴로움과 고통이 점철되어 있는 분단의 문제가 너무 거대한 산맥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작가들이 소설을 삼고 소설을 써도 또 쓰고 또 쓸 수밖에 없더라. 그만큼 거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분단 극복이 아니고 분단 문학이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허한 법인 내에만 있더라. 그러므로 그건 무슨 문학이다? 반국 문학이다. 그렇죠? 거기에 불만이 생긴 평론가들이 분단 극복하라고 자꾸 충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문단 생활 28에 시작해서 38이 될 쯤에서 제 문학을 살펴보니까 8권인데 그게 전부 다 냉정히 보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밖에 없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반국문학이니까. 그래서 나이 40을 바라보면서 부록 이대로
허황한 세월을 보낼 수 없지 않은가, 뭔가 좀 새롭게 하자. 그게 구상을 해서 그전에 했던 분단문학 다 포기하고 새롭게 쓰자, 각오를 하자 했던 것이 태백산맥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 1983년이고 제 나이가 40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식한 것,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써나가기 생긴 태백산맥인데, 태백산맥에 왜 그렇게 많은 주인공이 나와야 하느냐고 독자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할 이야기가 많을수록, 사회 현상이 복잡할수록, 중층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수록 그것을 객관적으로 총체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니까 당연히 인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필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백산맥 인물이 몇 명인지 몰라요.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매겨 살렸으니까. 근데 그것을 열정적인 독자, 할 일 없는 독자들이 좀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를 쉬었더니 또 그것도 정확치가 않아요. 다 틀려요, 좀씩. 대략 300여 명일 것이다. 아마 그럴 거다. 지금까지도 안 쉬어봤어요. 딴 일할 게 바빠 죽겠는데 그걸 쉬고 앉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태백산맥을 쓰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분단 소설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것으로 완성을 시키지 못하면 내 작가로서의 삶도 끝나는 것이다. 그런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고, 현대문학 연재 3년을 끝마친 다음에 일부가 86년에 나왔고, 제가 소설을 시작할 때 83년에는 전두환 정권의 포과에 의해서 대학생들이 시위도 못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85년을 기점으로부터 시위가 시작돼서 86년쯤에서 점점 가열되기 시작했지요. 근데 책이 나오고 나서 며칠 전에 인터뷰하는데, 책이 정말 그렇게 잘 팔릴 줄 알았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지요. 제가 소망한 것은 각 권 한 5만 부 정도, 그래서 50만 부 팔리면 엄청나게 행복하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월할 정도로 폭발적인 사회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사기관들이 총동원됐고, 제 선배 한 사람이 국회 문공문과위원장이었는데 그 문공문과에서까지도 조정래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결의하자 하늘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문학평론가 김윤식 씨가 무슨 일로 저와 함께 택시를 탔는데, 조 선생 조심하시오. 조 선생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똑같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일부에다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썼나? 그러나 10권을 쓰겠다는데 앞으로 뭘 쓰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웃으면서, 쓸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서 큰일입니다. 그에 대답을 했는데, 저는 태백산맥을 쓰다 보니까 12권쯤 써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걸 10권으로 줄인 이유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뒤로 갈수록 이야기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대개 대하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쓰다 보면 지쳐요. 10권 한번 옮겨 뵙혀보시겠어요? 저희 아들이 옮겨 뵙겠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옮겨 뵙겠습니다. 그 필사본이 지금 태백산맥 문학관에 있습니다. 독자들이 옮겨 뵙겠다 해서 몇 사람이 시작했다가 지쳐서 자기들끼리 노사모가 아니라 조사모를 만들어가지고
한 파트씩만 해서 119명이 필살해서 그게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계 최초 일이겠죠. 베끼는 것도 힘드는데 그걸 계속 이야기를 지어서 써나가는 겁니다. 그런 작가들이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소설도 느슨하게 대하소설을 읽으면 뒤로 갈수록 지루하다 소리를 독자들이 편안하게 해버립니다. 그 전에 몇 편의 대하소설이 그런 평을 받았는데 저도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최대한 스피트하게 그리고 집필 시간을 최대한 압축 빠르게 태백산맥을 쓰면서부터 세상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났고 술도 한 잔도 안 마셨고 오로지 자고 깨고 쓰는 시간 그것으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도 제 소설 대하소설 세 편이 뒤로 갈수록 지루하다는 말을 안 들었습니다. 지루하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독자들의 수많은 독후감을 들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를 고무시키고 고마운 독후감은 책장 넘어가는 게 아까워서 아껴가며 읽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장기수들 길게 감옥살이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상당히 공헌한 모양이에요. 지루한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그 가족들은 책 사느라고 돈 좀 썼겠지요. 이때는 웃어도 괜찮아요. 크게 웃어요. 그래서 태백산맥을 이제 89년에 다 마쳤는데 1992년에 대검찰청에서 자체 내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소설이지만 이미 그 당시에 300만 명 이상이 독자가 읽었으니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여 없던 것으로 하겠다. 사족이 붙어 있습니다. 단 일반인들이 교양으로 읽으면 괜찮으나 노동자나 학생이 읽으면 의식화 교재를 습득했다고 하여 처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 시체말로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방에서 어머니가 읽으시면 교양물이요 건넌방에서 대학생 아들이 읽으면 이적 표현물이라는 거죠. 압니다. 검찰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궁여지책으로 내세웠겠습니까? 그 입장도 또한 이해합니다. 그때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시절로 넘어가는 그때 시절이었으니까 그렇게라도 했겠죠. 그래서는 이제 함실험 나왔습니다. 아, 괜찮겠구나. 그런데 1994년에 이제 극우 보수단체가 저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고소 고발을 정식으로 해버리니까 검찰에서 경찰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아리랑을 쓰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또 세월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한강을 쓰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저는 김대중 정권에서 6.15가 나왔을 때 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될 줄 알았습니다. 그게 그냥 넘어가 버렸고 노무현 정권 들어서 이제 2005년에 11년 만에 무혐의가 됐습니다. 저를 고발한 사람들이 고발장이 국판 크기로 해서 인쇄된 것이 120페이지입니다. 500항목. 이러이러기 때문에 빨갱이, 이러이러기 때문에 빨갱이. 경찰에서는 그걸 다 조사를 했는데 그 고발장이 태백산 문학관에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검찰에서는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대략 120가지로 간추려서 저를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하는 말이 객관적 자료를 대합니다.
그 객관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록물이라는 것은 국회 기록물, 그리고 납품 필증이 나와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 이거 외에는 안 돼요. 제가 취재했다, 체험한 것이다, 소용없어요. 그 120가지를 묻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료 되겠다. 계속 저는 똑같은 대답이에요. 한 50분 나가니까 40쯤 된 젊은 검사가, 선생님, 저희들은 6.25 그 시대를 모릅니다. 만약에 된다고 해서 하나라도 못 되시면 그게 바로 혐의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다 되겠다고 해서 사흘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틀을 받고 끝냈고, 그 자료를 대기 위해서 일주일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다. 그 유예를 받고 한강 수동을 중단하고 자료를 전부 뒤져서, 그때 저는 포스트잇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써볼 일이 있었어야죠. 그 신문 조항에 따른 자료에다가 책에 다 붙여서 책을 17권을 싸가지고 검찰에 제출했어요. 검찰이 딱 보도 이 많은 자료를 언제 읽으라는 거냐. 그래서 읽으실 필요 없다고, 다 했다고 보자기 풀어서 보여줬어요. 그 책이 검찰에만 간 게 아니라 제가 또 하나씩 보관했어요. 그래서 그 태백산 문학관에 있어요. 전부 갖다 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자료를 제시했는데, 검사하는 말이, 그날 조사받을 때 단 한 번도 메모를 안 하시던데 어떻게 이렇게 다 순서 맞춰서 했는가.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저희 문제인데 그거 기억 못 하겠어요? 그걸 못하면 태백산맥을 어떻게 썼게요. 태백산맥을 쓴 작가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300명이 넘는 인물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까지 그 120까지 더군다나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그걸 한 사람이 그걸 못 외운다면 바보죠. 그렇게 해서 100% 제출을 하면서 담당 검사가 수십 번 바뀌면서 제가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때도 제가 객관적 자료를 다 대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점점 독자들의 수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독자들의 힘에 의해서 제가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긴 세월이 흘렀는데 오늘에 와서 지금 남북관계가 몹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전쟁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험악해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 7천만 동포가, 우리 민족이 그 누구도 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미 수많은 사회과학 수석들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6.25 3년 동안에 우리 민족 성원에 300만 명에서 35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잔인한 전쟁이라고 지탄받았던 월남 전쟁은 8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18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단 3년 전쟁을 했는데 3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6.25는 20세기 가장 잔인한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시차 때문에 그래요, 시차. 1950년만 해도, 50년대만 해도 월남전이 일어나던 시대보다 훨씬 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식의 유대가 없어서 한국 전쟁은 그대로 지나가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6.25 때 이미 공개된 사실들인데 정기군이 남북한 각기 10만에서 12만 명이 정기군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쪽이 60만에서 70만, 북쪽이 110만, 120만의 정기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력은 어떻습니까?
기껏 박격포 150mm 포, 그 다음에 따발총, M1총, 그것이 지금 바뀌어서 상상을 못하는 대략 화력은 100배로 증강되어 있습니다. 병력 10배, 화력 100배,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천만 중에 2천만이 죽을지 3천만이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 통일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전쟁이 온다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용납을 해서는 안 되고, 몇 년 전에 서해 교전이 벌어졌을 때 도법 스님이 반전 평화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하여 이 땅의 지식인들이 연대해서 전쟁의 위협 앞에 손에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서 뒤에 무지에서 죽자. 저는 거기에 흔쾌하게 동의해서 칼럼을 쓰고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인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5만 명이고 6만 명이고 뒤에 무지에서 손에 손잡고 우리 부터 죽이고 전쟁하라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사회적 인식을 갖고 분단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의 통일의 방법은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 연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화적 화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치적 통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경제적 연합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버리면 개성공단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남북한 갈등이 첨예해져 가지고 금강산 관광 폐쇄했습니다. 개성 관광 폐쇄했습니다. 개성공단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못 읽으신 분이 많았겠지만 2004년 5월에 모 신문에다가 고정 칼럼을 쓰면서, 대개 칼럼은 200정도지 9매를 씁니다. 근데 이 칼럼만은 15매로 해서 한 면을 다 뒤덮다시피 했는데, 그 제목은 남과 북 두 정상에게 바란다. 그 이야기의 요체는 개성공단 같은 걸 하나만 듣지 말고 서해안, 동해안에다가 5개씩 10개를 더 만들어라.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도탄에 빠져있는 북한 동포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이다. 쉽게 말로 하면 윈윈이 바로 이것이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똑같은 가격이지만 북한 동포가 받는 임금이, 개성공단에 받는 임금이 $56 한 달에. 그 $56는 대한민국 부자들이 일 호텔에서 한 끼 밥값도 안 된다고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미친 것처럼 중국으로 싼 임금을 찾아갔는데, 경제 발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되는 인플레에 의해서 중국의 임금은 이미 $600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10배가 되고 있었다고요. 그럼 중국 가지 말고 북쪽으로 가서 하면, 단서가 있었어요. 북쪽 체제가 탈이 없도록, 유지되는 탈이 없도록 해변가로만 하면 된다. 그런데 관광사업 다 문 닫으면서도 북쪽에서 개성공단만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임금을 받고 있는 실질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 말을 듣고 남북 정상회담 빨리빨리 해서 양쪽에다 10개를 만들어서 실질적 효과가 있다면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정착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을 못 닫듯이 다 못 닫는 거죠. 실제 이익이 있는데. 근데 지금 $600을 넘어서 $1,200가 되는 바람에 중국 같은 중소기업들 전부 야만 도주하고 후퇴하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사는 길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적 연합을 하면 자연히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제 전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봤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부산 아시안 게임 기억하시지요? 그때 북한에서 경제력이 약해서 선수들이 참가할 수 없어서 우리가 돈 다 댔지요. 그래서 북한 선수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 이쁜이 응원단들 300명이 왔었지요.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와서 서먹서먹한 것은 2, 3일이었고 우리 쪽 사람들이 가가지고 환호하고 그 항구에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나와서 즉흥 공연하고 그리고 우리 쪽 경기에 그들이 나와서 응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쪽 총각이 이쁘다 이름 뭐냐 결혼하자 했더니 그 아가씨가 창가에다가 순이라고 쓴 거 화면에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분단 60년 정치로 막아놓은 60년이 동포의 동질성으로 화합하는 데는 사흘밖에 안 걸리더라. 그게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 처녀와 남쪽 총각이 결혼하면 옛날부터 뭐라 그랬어요? 남남북녀다. 그렇죠?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신부들 모셔와가지고 갈등 일으키고 싸우고 패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화 화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각들이 장모 만나러 가고 장인 장모가 뒤쪽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 이렇게 살 필요 뭐 있나? 통일하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과정을 10년, 20년, 30년 거치다가 보면 한 국가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일개의 정당이나 정파가 아니다. 국민이. 저 봉건 시대 임금은 백성이 뭐다? 어버이다. 그 시대에도 백성은 바다요 권력은 그 위에 있던 일업편지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화나게 하면 노도가 일어나서 정권 엎어버려요. 그래서 왕조가 뒤집어지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물며 더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제, 문화, 일체감이 만들어지면 그때 투표에 의하여 국민이 자연스럽게 정권은 만들어지고 권력을 그들에게 부여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정치가 앞서 나가는 바람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시적이라고 믿고 있고 며칠 전 3.1절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존중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북 정책이 달라진다는 표시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성을 잃고 그렇게 전쟁 운운하는 극단적 발언, 감정적 발언 자제하고 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민족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한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중대한 문제는 무엇이다? 통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주의를 세워서 그것을 정권 안보에 철저하게 이용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통일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통일의 문제는 7천만 민족의 미래이면서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안 되는 한 처음에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은 불구입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4대 강국이란 나라들이 저렇게 힘을 쓰고 있는 한
우리가 통일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 우리의 행복, 희망 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내 문제 아니야 하고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식인이라면 하루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그 자각을 해야 합니다. 통일 안 돼도 괜찮아 하는 세력들이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많아진다고 합니다. 불행한 사태이지만 그들을 다시 계몽하고 설득시켜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역사적 사회적 책무입니다. 저는 작가로서 태백산맥을 쓴 다음에 태백산맥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리랑을 썼고 태백산맥 이후 시대를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강을 썼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만큼 척박하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해야 할 이야기가 많고 그 해야 할 이야기, 문학의 소임,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 마운에 시작한 태백산맥 아리랑 거쳐서 한강을 끝내고 나니까 6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참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머리 다 빠져버리고 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까 하는 느낌을 젊은이들은 갖겠지요. 그게 작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분단 시대에 태어난 작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200세를 찍은 것은 제가 소설을 잘 써서가 아니고 저를 사랑해준 모든 독자들이 만들어준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저는 독자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싶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쓰라린 이야기를 씀으로써 전 세계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문학을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그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태백산맥 읽었을 때 못지않은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드네요. 그 집필 과정에 겪었던 그 고초나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나 태백산맥에 있는 그 상황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서 아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답변 듣는 시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 들어주시고요. 네,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잡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 송파에서 온 조희상입니다. 지금 조정래 선생님을 사실상 저는 처음 뵙는 마당에서 참 좋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참 감미가 새롭습니다. 저는 6.25를 겪은 세대입니다. 제가 8살, 9살 때 보따리 짊어지고서는 사실 피난을 갔고 빨치탄도 받고 참 그런 것을 겪고 나니까 그 태백산맥을 저는 태백산맥 10권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했지만 태백산맥 영화를 3번을 봤습니다. 한 번 보니까 자꾸 저기 되고 해서 참 태백산맥 영화를 보니까 참 너무나 감미롭고 내가 어렸을 때 겪은 것이 그대로 생생하게 나오니까 더 정말 흥미롭다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도취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좀 배랑 하나 질문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좀 생각한 질문은 제가 태백산맥이라는 그 제목 자체를 어떤 연유에서 그 책 제목을 지었는지 그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좀 알고 싶고 그렇게 하고 또 태백산맥을 지으려면은 사실상 모든 자료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문학을 쓸 때는. 그런데 그 태백산맥 내용을 집필할 때 그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서 이렇게 방대한 작품을 쓰셨는지 요것만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선생님께서는 태백산맥을 다 못 읽으셨다고 이실직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서 작가의 말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바로 설명했습니다. 그다음 자료 수집은 역사를 바탕으로 할 때는 작가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사실의 제한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역사 사실을 명료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함으로써 진실을 획득하는 것이 소설의 책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누가 말을 해도 어떤 역사학자가 지적을 해도 지적당하지 않게끔 자료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자료를 많이 취재했다고 해서 다 소설에 쓰는 거 아니죠. 취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35% 40%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버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할 필요가 없지요. 아리랑을 쓸 때 지구의 세 바퀴 반을 돌고 한강을 쓸 때 지구의 세 바퀴 반을 돌고 태백산맥을 쓰면 지리산을 12번 올라가서 그 지팡이가 태백산맥 문학관에 가 있습니다. 상상으로 미루어 짐작하소서. 네. 저는 우리 조정래 선생님하고 거의 제가 2년 더 넘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태백산맥을 2번 읽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에서 해방지구로 되어 있는 유로면입니다. 제가 살던 집이 바로 밤낮으로 국기가 바뀌었던 집입니다. 그래서 아침 해가 밝으면은 경찰들이 동네 앞에 와서 총을 땅 쏩니다. 그러면은 빨치산들이 빨리 인공기 거두어가지고 동네 뒤에 가면서 딱공하거든요. 이제 다 갔다. 그러면 경찰들이 들어와서 태극기를 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질녘이 되면은 빨치산이 내려와서 동네 뒤에 와서 딱공합니다. 그러면은 경찰들이 얼른 태극기 걷어가지고 동네 앞에 가면서 땅 쏟습니다. 그러면은 인공기에 갖다 걸고 경찰들은 갑니다. 이런 것을 저희 집에서 바로 그 몇 개월 동안을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 그 태백산맥 자료 수집하시러 다니시면서 그 유로 현지도 가보셨는지요? 그리고 제가 그 77년, 78년 그 무렵에 그 유로 그곳에 가서 교사로 3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글을 쓰면서 진달래란 시를 썼는데 이게 대공분실에 불려갔습니다. 진달래는 국한데 진달래를 칭송했다고 해서 불려갔고요. 그 다음에 6.25 때 거기 어린이들이 논 이야기를 동화로 썼더니 공산당은 나쁘다는 소리 안 썼다고 또 한 번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2번 저도 대공분실에 불려간 적이 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아까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유럽 가보셨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고생하신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가 시작되면서 유로의 묘사가 나옵니다. 그걸 읽어보셨으면 2번 읽으셨다니까 보지 않고서야 그렇게 쓸 수가 없겠죠. 바로 그 지점에 1부가 시작되는 지점에 문학관이 있고 2부가 시작되는 유로가 내려다 보이는 그 산 몬댕이, 잘로도 말하면 몬댕이라고 해요. 꼭대기에 문학비가 서 있습니다. 태백산은 안 가볼 수 없게 만든다 자꾸 이제. 가보면 손에 안 보니까 가서 꼬막 이제 정식 드시고 오시면 돼요. 먹을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유로를 소설에 등장시키면서 소설이 이제 벌교를 벗어나서 지리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지형지물이라고 하는 것이 소설 상상력을 엄청나게 자극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벌교에 가면 도처에 무대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터널이 있는데 어느 평론가가 현장을 같이 가가지고 터널에 진짜로 하대치 부대가 열차를 탈취했는가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긴 뭐가 있어요 제가 그랬죠. 그건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공격한 자들이 별교에 유로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거짓말로 썼다. 그러니까 빨갱이다. 그렇게 또 고발했잖아요. 소설이 뭔지도 모르고. 자, 딴 분들. 잠시만. 아마 되게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윤영전입니다.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소위 그 3단계 통일 저희가 참 신중해야 되겠고요. 지난 반백년 동안 보수 반공 세력 수구 세력들이 정권 잡았다가 10년 겨우 남북 관계에 좀 대화, 협력, 그다음에 개혁적인 그러한 정권이 됐다가 지금 다시 지난날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성공단의 활성화는 우리가 눈여겨봤지만은 너무나도 민족 서로 상생의 그런 경제인데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권 뭐 얘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거꾸로 가는 이러한 정치 속에서 저희들이 그 가져야 하는 것은 참 심란합니다. 저는 남북 통일에 대한 우리가 분단 한국의 분단 우리 남북에 대해서 국민적 모두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또 이걸 확산시키려면 언론이 조중동이 요즘은 조중동문까지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민족의식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오히려 보수 수구적인 생각을 해서 이명박 정권을 더욱 도와주고 있고 심지어는 남북관계의 모든 지난날의 10년권은 전부 잊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슴 아픈 이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아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지혜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만 1년 됐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이 바뀌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이 강할수록 자기들이 정권을 잊어버렸던 시절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에 대한 새로운 걸 뭐 다시 찾겠다 하는 욕구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아까도 말한 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그렇게 말한 것조차도 국민이 저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남북관계 78%가 잘못되어 있다고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나서 방향 수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권을 잡으면 천하를 얻은 것이라고 착각한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모든 작가가 작품을 딱 써놓고 완성할 때 이것이 세상을 뒤집는 명작이라고 취합니다. 그 초면력이 없이는 절대 글 못 씁니다. 정권은 더 마찬가지죠. 지배욕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권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앞세워서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지만 1년 가고 2년 가면서 시행착오가 생기고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비판이 나오면 방향을 바꾼 것이 또한 정책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에 한 거 참 만끽했을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그건 용납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으로 뽑았으니까. 그리고 잘못되는 것을 국민의 뜻으로 78%, 80%가 잘못하고 하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자기 당이 정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의 선택이니까 국민들이 잠을 자도 뭐한다? 깨어 있어야 하고 민족 전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공유하고 하나라 뭉쳐서 제가 감옥에 가야 하고 태백산맥이 판금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연유가 된 것이 독자의 힘이었듯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 전체가 올바른 것에 대동단결의 힘을 뭉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여성 동포께서 누가 한번 하십시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고양시에서 입시학원에서 고등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지금 이제 국문학과 대학원을 재학 중인데요. 저는 제가 20살 때 처음 이 태백산맥과 아리랑 22권을 읽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작가 뭐야? 이렇게 신들린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저 역시 숨가쁜 독자가 돼서 책장을 넘겼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이 그렇게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내 정말 선생님 뵈면 궁금한 게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이 작가를 미치게 했을까. 이게 단순히 작가의 신념이나 책무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그런 걸 많이 궁금해하고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 책을 권할 때 선생님 도대체 그럼 조정래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했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이제 현대문학이나 이런 걸 강의를 할 때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이 태백산맥과 아리랑 한강을 권합니다. 이게 역사다. 우리가 보는 국사책보다 너희들이 이거 하나 읽는 것이 더 강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말보다는 지금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하는 말보다 셰익스피어 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다시 학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됩니다. 조정래 말 이걸 제가 꼭 아이들에게 전해드려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 세대지 않습니까, 선생님? 아이들이 거의 인터넷 소설이나 이런 거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데요. 조정래 말을 오늘 저는 꼭 가져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이토록 선생님을 태백산맥에 향하게 했는지 그 작가적인 신념, 열정을 듣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하여 작가들은 뜨거운 물, 찬물을 만지게 하듯이 그렇게 명쾌한 답을 갖지 못합니다. 그게 예술 세계의 수수께끼지요. 어느 대중적 인기가 엄청난 드라마 작가한테 바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 가만히 있더니 저절로 돼요. 그랬더니 시청자들이 시건방지다, 오만하다, 건방지 욕을 막 했어요. 그러나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은 무릎을 쳤어요. 바로 그렇지 뭐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나 말하기 어려우니까 저절로 된다고 말할 뿐이지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걸 구체화시키느라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살이 아프면 아무것도 아니죠. 뼈가 아프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기절을 해버립니다. 골수에 사무치는 아픔이란 말이 나오죠. 관념 같지만 그건 과학이죠. 아파본 자들이 쓴 거죠. 작가라는 게 모든 예술가들이 현대 과학의 한계 있는 현대 과학이 규명한 바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의 뇌파보다도 글을 쓰고 있을 때의 뇌파가 5배 이상 발전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당들이 작두를 탈 때의 뇌파와 거의 같다고 합니다. 신들린단 말이 있습니다. 예술 창작하는 사람들 진짜 신들립니다. 제가 글을 계속 쓸 때는 집사람도 누구도 제 손자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일어나가지고 상대방이 찌르르 해서 불이 붙으니까. 그래 전기 수개도 저거 못 만집니다. 불이 파랗게 붙어서. 전화통 잡으면 불이 붙어서 파랗게 돼서. 그 이야기를 MBC에서 성공시대라는 프로가 있었지요. 그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불이 퍼렇게 붙는 걸 몇 장면 만들어 찍었어요. 그랬더니 같은 작가들이 욕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새끼 말이야 잘난 체 한다 뭐 한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경지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도 열심히 쓰면 몸에서 막 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작가가 전화해서 저를 진짜다. 그래 된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제 선배 작가인 한말숙 선생.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야금 제일 잘 치신 가야금 명인 황병희 선생 부인. 그 양반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몰두하는 것인데 천재라고 하는 것은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누가 한 말이에요? 국민학교 때 배운 거 에디슨. 그거예요. 다 타고난 재주가 있으나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살 의미가 없어. 나는 바로 죽고 싶어. 죽지 않으면 안 돼. 하는 열정과 사명감이 합쳐져서 혼신을 다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 쓰는 어려움을 또 혹자는 피를 찍어 썼다고도 말하죠.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글을 계속 쓰다 보면 내 몸이 조각조각 깨져서 그것이 또 깨져서 가루가 돼서 흐물흐물 흩어져서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버리는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지? 이대로 죽지? 그러면 잠이 듭니다.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몸살을 앓으면 한 달씩 꼬박 몸살을 앓으면서 혼 상태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왜 쓰는가? 그거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는 자각 때문에 하는 것이죠. 네, 지멋에 겨워 흥, 지져와서 흥. 그러한 집중력 속에서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그걸 느끼지 못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거죠. 감동은 무엇입니까? 영혼과 영혼과의 교감입니다. 그것이 오래, 그 감흥이 오래오래 남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감동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자기 실존적 사명감입니다. 그 가장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라는 자각,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평론가들이 말하기를 창작의 열정을 지속시키는 것, 그것이 예술가의 가장 큰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태백산맥을 완성시킬 때가 46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때 머리 이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가득 찼어요. 태백산맥 후반부터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해서 아리랑 숨에서 한강숨에 이렇게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독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아껴서 내 책을, 너 책장 넘어가니 아까워서 아껴 읽었다는 그러한 극찬을 받으면서 이러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죠. 또 다른 질문. 네, 인천에서 온 방성지입니다. 책장 넘기기가 아까웠다라고 하는 독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도 감방에서 그 아리랑 1권서부터 친구가 넣어주기 시작하는데 보통 감방에서는 3권씩만 영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넣고 나면은 다른 방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이걸 빌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4권을 또 읽어야 하는데 이걸 또 뺏어와야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3권을 또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운 아깝게 읽고 나서 또 다음 편이 기대가 너무 되는데 반납 못하는 그 심정이 갑자기 또 느껴지네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면 선생님께서 내시는 작품들은 그 이전 작품 만큼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꼭 단편 읽는 것 같거든요. 너무 짧아서 제가 너무 섭섭합니다. 앞으로 그 작품 내실 계획이 어떠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말 좀 길게 써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제가 한강을 끝내고 났더니 저는 컴퓨터를 지금도 못하고 앞으로도 안 배울 텐데 그 홈페이지라는 걸 출판사에서 지금 개설해서 경영을 하는데 그걸 프린트를 해다가 놔주면 읽어보면 한강 이후 시대도 또 대하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쓰십시오 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또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걸 묻길래 제가 그랬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일찌감치 석가모니가 설파하고 일깨웠듯이 돈 욕심만 탐욕이 아니다. 일 욕심 또한 탐욕이다. 제가 4번째 대하소설을 쓰면 세상의 속설로 넉사가 아니라 죽을사 같아서 죽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겸손하게 세월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한 권짜리 쓰고 또 다른 대하소설을 쓸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능력 있는 후배들에게 넘겨두는 것이 삶의 도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길어야 2권짜리 그리고 1권짜리를
한 2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앞으로 10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종합적으로 소재를 점검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강 이후에 인간 연습하고 뭐 하는 일이 나왔는데 그것은 대략 500m, 600m짜리 경장편, 장편 중에 짧은 거라고 합니다. 이게 제 소설이 너무 길어가지고 번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번역을 한 것이 이제 프랑스, 일본, 뭐 이제 중국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제가 그걸 4년 6개월에 썼는데 번역을 하는데 7년씩 걸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렵대, 무지하게 어렵대요. 쓴 사람인데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는 식으로 제가 야유를 하는데 그 번역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번역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짧게 쓰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도 짧게 썼더니 또 짧다고 독자들은 난리고 제가 지금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길게는 앞으로 쓰기가 힘들 겁니다. 체력 관리도 해야 하고 그리고 서럽게 고통당하고 산 세월만큼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도 있으니까 슬슬 쓰면서 오래 살랍니다. 용서하십시오. 자, 잠시만요. 저희가 이게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고 댓글로 질문하시는 분들의 질문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댓글로 들어온 질문을 하나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땅벌님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문단의 후배 중에 주목하고 계신 후배 작가가 있다면 누구인지요? 라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예, 방현석 역사 사회의식이 투철하고 문학적 승화를 잘 시키고 있는 후배 작가고 그리고 김원 좋은 작가고 좋은 작품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 정도에 제가 관심을 두고 있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단법인 통일맞이에서 이사 겸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황인성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그 태백산맥 문학관이 개원된 다음 날 제가 거기를 방문하고 둘러보는 가운데 거기에 넛봄 무리칸 목사님이 89년에 방북하고 돌아오셔서 이렇게 묶인 몸으로 출정하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걸려 있고 그 밑에 당시 이 우리 남한 사회의 극심한 이념적 분열로 인해서 작품 활동하고 계신 이 작가에 대한 또 작가의 가족에 대한 엄청난 이런 핍박을 견뎌 나가면서 느끼는 어떤 고통 이런 것과 함께 그 문 목사님의 재판받는 모습 이것이 아주 그 노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분단의 장벽을 넘어갔다 오셔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느낌을 그 캡션에 달아 놓으셔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저렸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갔다 오신 지 20년이에요. 금년이. 그래서 정말 이 한반도의 DMZ의 원시림이 북으로는 백두산까지 그리고 남으로는 남해를 건너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꿈을 꾸신 무리칸 목사님의 방북한 20년을 맞는 이런 시점에서 혹시 같은 이런 통일 문학을 또 민족 문학을 하시는 작가로서 어떤 소회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무리칸 목사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 통일을 위해서 당신의 안위를 던져버리신 민족적인 선각자시죠. 그러니까 나라를 잊어버렸던 일제시대에 독립투쟁을 했던 분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노력을 하신 분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엄청히 당하셨죠. 제가 아까 말 안 했는데 그 일부가 나오고 나서 수사기관들이 내사를 할 때
또 다른 측면에서 끝없는 공갈 협박을 당하면서 태백산맥 3부, 4부를 써나갔습니다. 새벽 2시에, 3시에 너희 집 지금 폭파된다. 너희 가정 몰살시켜버리겠다. 너희 아들 어느 대학 당하니까 까불지 마라.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이런 식의 협박이 되어올 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면 정말 사람 견디기 어렵죠. 그러나 저는 가장이잖아요. 가장. 가장이 뭐지요? 어떤 뭐 앞에서도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게 남자의 비애라니까요. 도둑놈이 들어왔을 때 배 칼을 작정하고 뛰어나가야 되는 게 남자의 비애란 말이죠. 여자들만 비애 있는 줄 압니까? 여자는 뒤에 숨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남자가 못 뛰어나가고 뒤로 빠지면서 당신 나가봐 하면 이혼해버리세요. 그런 남자하고 살 필요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가정적 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터에서 소인은 돌기가 앞으로 하고 자기가 먼저 나가야 부하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돌기가 앞으로 하고 지가 뒤로 가면 부하가 쏴버려요. 저는 그 가장의 임무를 하느라고 여보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염려하지 마. 다 군과 협박인 거야. 우리가 여기서 물 앉으면 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누워서 또 자야지. 내가 자야 멋진 폼이 나. 하고 치면 걸어서 제가 잡니다. 집사람이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정말 우리 남편 최고다 그랬어요. 그거 믿고 산 거죠. 제가 수사받으러 갈 때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뭐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속은 타지요. 오직 하면 유서를 2통이나 썼겠어요. 바로 그 공갈 협박에 대응하느라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유서를, 그 태백산 문화관이 있다니까요. 가보세요. 그게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추스리면서 문익환 목사님이 이 노구에 초고랑을 차고 재판을 받는데 나는 더 힘을 내야 젊은데, 그렇게 해서 그 양반 사진을 오려내서 뒤에다가 두꺼운 종이에 붙여서 제 책상 앞에 갖다 놓고 태백산맥 마지막 부분을 써나갔던 겁니다. 그 사진이 누렇게 바랜 것이 지금 태백산 문학관에 있는 거죠. 예. 마지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후배, 지금 동국대학교 후배 동대신문사 기자로서 일하고 있는 이영호라고 합니다. 예, 지금 선배님이 다니셨던 학교 교정을 같이 다니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신문사 기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배님이 다녔었을 때 그 문학 청년 시기 때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떤 책을 주로 읽으셨고, 또 어떤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생은 무엇인가, 문학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찾아서 끝없이 방황을 했고, 모든 대학생들이 그렇지만 대학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줄 압니다. 특히 국문과에 들어가서 문학할 때면 시 쓰는 방법, 써 쓰는 방법을 국어법 외우듯이 탁 펼쳐주는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전혀 아니었어요. 가르쳐주잖아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4년은 절대 필요한 것이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 스스로 찾아가는 길이 문학의 길이었다는 것을 대학은 저한테 일깨워줬습니다. 그걸 가르쳐준다고 믿은 자들은, 저같은 깨달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끝없이 가르쳐주기를 바라면서 인생 소모했고, 저는 끝없이 제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100년의 역사를 쓰면서도 이 땅에 역사학으로 밥을 벌어먹는 수많은 2만 명이 넘는 학자들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지금에 와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열리는 것이고, 어느 시대든지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찾아야 하며 그 길은 언제든지 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